그럼에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도 분명 절세 전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세금 무서워서 연금을 준비 안 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거의 한 2달 만에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연금 시리즈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깨님. 안녕하세요. 얼굴 왜 그런지 말 안 해요? 네.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제 우리 마스크에 익숙해졌잖아요, 다들.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래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조금 더 깨끗한 화면을 보여드리고자 한 밀었습니다. 과학의 힘을 빌려. 수익 소비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가리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렸습니다. 벗고 해도 되는데 보시더니 그건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가리고 할 거고요. 자, 연금 시리즈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까지 했더라? 뭘 할 차례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하나도 안 나죠? 당연하죠. 역시 깨님다운 엄청난 대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을 왜 열어야 되는지, 그리고 한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 배웠습니다. 기억나요? 한도 IRP 900 아니 1800 900 어떡하지? 900 맞아요. 그리고 연금저축 600 맞죠? 네, 맞긴 한데 IRP 150만 원 들어있던 거 그대로 들어있어요? 아, 그거 해지하려고 했는데 소득이 안 나왔나? 아무튼 뭐 서류가 안 나와가지고 7월 이후에 해지할 수 있어요. 연금소득 등 세액공제 확인 증명서인가 그 종이가 있어요.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제출하면 아, 세액공제를 안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내주고요.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해지하면 세금을 떼잖아요. 근데 그거를 추후에 증빙을 하면 그만큼 돌려준대요. 근데 대신 증빙을 해야지 돌려준대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7월에 해지하려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연금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를 배웠어요. 그리고 기타 소득세 배우면서 세액공제를 안 받은 사람은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들어있게 되고 그거는 기타 소득세를 안 물린다라는 내용들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개님은 IRP를 없애고 연금저축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한번 좀 모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연금저축의 세금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내가 돈을 붓는 것 자체는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으로 우리가 돌려받는 거였고 어쨌든 연금저축이라는 계좌 안에서도요, 우리가 돈을 벌고 그리고 연금으로 타쓰고 도중에 깨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세금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연금을 탈 때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이거 몇 프로였죠? 5.5에서 3.3. 그렇죠. 5.5에서 3.3% 요만큼을 우리가 내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내고 연금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IRP는 이게 안 되지만 연금저축은 내가 원하면 뺄 수 있다 했잖아요. 중간에 빼면 기타 소득세를 물리고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소득세 몇 프로죠? 16.5. 네, 16.5%. 세액공제를 몇 프로를 받았던 간에 기타 소득세 내는 거는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IRP든 연금저축이든 해지를 해버리게 되면 기타 소득세를 냅니다. 16.5%를 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 배웠던 거는 세액공제에 안 받은 돈이 들어있게 되면 걔는 기타 소득세 16.5를 떼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런 세금들을 낸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티저를 날려드렸죠. 이게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꺼풀만 들어가게 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연금저축의 시작과 끝, 이거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살에 가입을 했고 저는 55세에 은퇴를 일단 하고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연금저축은 아끼고 아껴서 이때도 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부어가지고 최대한 큰 목돈을 모은 다음에 80세쯤 되면 연금 개시를 해가지고 저는 100살까지 살 거라고 정말 강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건강을 정말 열심히 챙기기 때문이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해요. 이런 건강관리를 통해서 100살까지는 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사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거는 국민연금 같은 게 공적이거든요. 공적인 국민연금은 65세에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 사적연금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까지의 공백에서 사용하는 게 첫 번째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55세쯤에 은퇴를 하면 65세 때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엄청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게 보통 이 사적연금의 첫 번째 활용법. 두 번째는
저같이 그때는 그냥 다른 일로 하고 나중에 수령 신청을 해가지고요. 진짜 내가 일을 못할 것 같은 노후. 저 이때는 진짜 일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활용법이 됩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연금저축이 생긴 지 오래 안 됐고 많이 붙지를 못해가지고요. 대부분 1번의 용도로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2번도 고려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특히 깻님처럼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2번처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고 돈을 넣을 때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3.2 또는 16.5 세액공제라는 걸 받게 되고 연말정산 때 이렇게 더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펀드를 굴릴 때는 펀드로 굴리든 ETF로 굴리든 TDF로 굴리든 뭐 예금을 넣든 채권으로 굴리든 이런 투자를 하게 되고 여기서 돈을 벌게 되면 수익이 나게 되는데 그 수익에 떼야 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전부 밀어주는 과세이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이연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연금저축의 전체적인 거를 아우르는 가장 강한 옵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령을 할 때가 됐어요.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령을 할 때는 연금을 받을 때 3.3에서 5.5 정도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떼고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해서 요걸 다 떼고 받아요. 그 다음에 혹시 중간에 깨게 되거나 중간에 출금을 하게 되면 16.5%라는 기타 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라는 이 70년 막 80년 진짜 평생 쓰게 되는 이 계좌에 돈을 부을 때, 굴릴 때, 탈쓸 때 전부 세제 혜택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 풀옵션 상품이다. 완전 세금적인 혜택 줄 수 있는 모든 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진짜 평생 끌고 간다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깻님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고 노후 걱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요, 걱정되는데요. 이상한데 평소 때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연금 왜 안 해요? 괜찮지 않아요? 근데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실패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를 들어 제가 말했어요. 주식은 술과 같다 했죠. 투자 말고 주식은 술과 같아요. 안 하는 사람과 많이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술도 안 먹는 사람과 많이 먹는 사람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든 근거는 연금저축을 안 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묶이고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그리고 어차피 돈 많이 벌면 노후는 해결된다. 내가 주식으로 빵 튀겨가지고 그거를 배당주 몰빵 해놓으면 노후는 해결된다.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렇게 도전을 할 거라면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투자와 다수에게 말할 수 있는 투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별로. 그러니 연금저축 열어야 됩니다. 그냥 안전빵. 그렇죠. 이게 노후 자금을 모으는 제일 좋은 수단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도 모아도 되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불리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차곡차곡 모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얘만큼 혜택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같은 돈을 넣었을 때 거의 이기는 겁니다. 모든 금융상품을 압살해요. 예를 들면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불려서 노후는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스타트업을 해서 성공시켜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는 동의어예요. 근데 이거 금융상품을 이용한다는 건 내가 내 삶을 크게 리스크 테이킹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고 50세, 60세 그때까지 나의 리스크를 많이 지지 않고 하지만 그때까지 따박따박 나오는 소득으로 내 노후 자금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했을 때는 연금저축이 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감정이입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깻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훨씬 기대 수익률이 높고 세금도 없고 세금 생기겠지만 차익은 없잖아요. 금투세 생길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지만 자 지금은 아직 없으니까 세금도 없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연금이라는 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유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이기는 그런 월가의 헤지펀드가 12%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수 사는 건 쉽잖아요. 우리 그냥 S&P 500, 뭐 나스닥 100 ETF 사면 정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헤지펀드한테 막 1년에 2, 3% 수수료 주고 성과 보수까지 떼주면서 가입하는 게 이것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숫자의 오류인 거죠. 자, 지수를 이기는 헤지펀드가 12%밖에 없다는 것은 뭐야? 왜 저걸 해? 그냥 지수 사면 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기 맡기면 지수를 이기는 12% 안에 들 수 있겠는데?
수많은 헤지펀드들 중에 12%를 잘 고르는 게 내가 선택해야 될 방법이 되겠는데 사람만 느끼는 게 다른 거죠.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투자를 점점 배워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산 배분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이고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걸 구현하기에 제일 좋은 게 연금저축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 얘기 좀 해주고 있어요? 연금저축? 연금저축이요? 네, 전도사한테 하죠. 생초부터 알리고 있는데요. 생초보 좀 진전이 있나요? 하나씩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생초보 영상 요새 제가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이런 말 했나 싶은 것도 되게 많고. 말 되게 잘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칭찬을 카메라 앞에서만 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왜요? 저 평상시에도 하지 아닌가? 평상시도 부탁해요. 네. 갑자기 칭찬 공격이 들어가지고 당황했네요. 오늘은 연금 수령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많이 모았으면 언젠가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알아야 될 내용이 많아요. 연금소득세 여기처럼 3.3에서 5.5예요. 요거를 연금을 탈 때는 기본적으로 요 조건을 엔드 조건으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55세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 10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개설한 지 5년이 지나야 해요. 그러니까 53세에 만약에 열었다. 연금저축 열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1년에 1,800만 원씩 부었어요. 그래도 55세는 신청 못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조건. 55세가 넘어야 하고 개설한 지 5년이 지나야 하고 수령할 때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수령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던 게 금액이 작으면 10년으로 신청하고 금액이 크면 20년, 30년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된다. 자유롭게 열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소 10년이라는 걸 둔 이유는 10년은 최소한 받아야 연금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2013년 3월달 이전에 가입한 연금은 5년 수령이 됩니다. 왜요? 그때는 10년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너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5년으로 했어요. 많이 사람들이 안 모으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돈 엄청 평생 모은 거를 10년으로 쪼개버리면 이거 몇만 원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5년 수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연금 준비가 확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10년으로 늘어났고 지금 가입하는 건 전부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는 이제는 거의 할 필요 없죠. 그때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수령하거나 그럴 때가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10년 이상의 기간을 수령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금액 설정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금액은 고를 수 있습니다. 아, 그냥 기간은 무조건 10년이어야 돼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 받다가 다음에 안 받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런 거는 되죠. 헷갈리는 게 봐봐요. 우리가 기존에 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 그리고 연금보험에 이런 걸 들었을 때는 그 뭐랄까 국민연금 정해져 있잖아요. 수치가 달라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받을 때가 되면 정해진 대로 그냥 주는 거겠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보험은 내가 나중에 얼마 받을지가 거의 다 계약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연금저축은 특이하게도 내가 돈을 넣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죠. 나중에 얼마가 될 수 있는지 금융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알 수 없는 이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걸 만드는 사람으로 빙의를 해봐요.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수십 년 넣으면 이때는 뭐 2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딱 나오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65세 되면 자 물가 반영해서 요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때쯤 되면 다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연금저축 넣는 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세액공제 딱 받죠. 근데 넣고 나서 그 돈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손 떠난 거는 몰라요. 이렇게 평생 모았어요. 우와 큰 돈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10년 이상으로 쪼개 받으려면 어렵죠. 제가 아까처럼 자 모여있는 돈을 그냥 10분의 1씩 쪼개서 1년씩 받으면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너무 큰 돈을 10년으로 쪼개 받으면 되게 불필요하게 조기 수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년은 짧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작게 모은 사람은 최소 10년, 많이 모은 사람들은 100년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최소 10년이라 허들만 줬어요. 그러면 금액이나 비율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리는. 그래서 요거를 수령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이 어떻게 수령을 하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네, 궁금한 거 딱 그거였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어요. 자, 내가 모은 연금 저축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1억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개시를 했어요. 나이는 그때그때 다르다 했죠? 55세 지났을 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나이에 따라서 3.3이냐 5.5냐 이것만 달라질 뿐이고 어쨌든 1억으로 딱 모았을 때 수익 포함 1억? 그쵸. 계좌에 딱 1억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1억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때 신청할 때 금융기관 갔어야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돼요. 신청할 때 뭘 골라야 되냐면 정액으로 받을지 정율로 받을지 자율로 받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정하게 돼요. 자, 이때는 팁을 드릴게요. 답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를 모을지는 잘 모른다 했잖아요. 기간을 정할 때는 내가 모아놓은 돈을 일단 그 연수로 나눴을 때 연 1,5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돼요. 현재 기준이죠. 네, 현재 기준입니다. 그러면 퀴즈를 내볼게요. 1억 5천을 모았어요. 저 이거 수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정도로 신청하면 될까요? 한 10년이 되겠죠, 이거는. 왜냐? 지금은 신청을 할 때는 1.5억 보자 10년 나눠받으면 한 1,500만 원씩 되겠구나 라고 정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0년 수령 신청을 해도 그 정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연 1,5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세후예요, 세전이에요? 연금소득세 전입니다. 봐봐요. 요거는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1.5억 모여졌다 이러면 한 11년, 12년 받으면 될 겁니다.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뭐 20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받는 거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진짜 열심히 부어가지고 5억을 모았어요. 이거 10년 수령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되거든요. 아, 1,5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세금 더 내요? 네, 폭탄이 나와요. 5억을 모은 사람이 수령 신청할 건데요. 저 10년으로 나눠 받을게요. 저 1년에 5천씩 받을 거예요. 뭐 회사 다니든 연봉 받듯이 연금 모았던 거 이렇게 받고 싶어서 그동안 열심히 모았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 폭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으는 거는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수령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연금 수령에 대한 한도를 말씀드리면서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세금 폭탄이 두려워서 안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금 많이 받으면 그 세금 많이 내잖아요 라고 겁이 나서 안 모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객전도라고 해야 되죠. 그게 무서워서 이걸 안 한다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반대하잖아요. 그거는 마치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나는 운전을 배우지 않겠어.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모르니 결혼을 하지 않겠어. 그런 거 이상한 논리에 빠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연금저축 그거 실컷 모아도 어차피 나중에 1년에 1,5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월 125만 원밖에 못 받는 거 그게 무슨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저거 안 할래요라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월 125만 원밖에 못 받는다? 에이, 별로. 저는 그거는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개인 연금으로 받은 소득은 별개예요, 세금이? 아, 어떤 질문이냐면 깻님이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 있고 또 받게 되는 퇴직연금이 있을 거고 우리 푸른시작 가입하면 퇴직연금 받게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 받는 거는 사적연금이에요. 이게 연금저축과 IRP 같은 거예요. 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적연금이 있는데 요것만 1,500 한도입니다. 연 1,500 한도. 그러면 깻님이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때는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어갈지 몰라요. 요거는 계속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어쨌든 이거 받게 됩니다. 요거를 밑에 깔고 요만침.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푸른시작 가입하면 퇴직금 1년에 한 달 월급치만큼 계속 쌓고 그걸로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요만큼 또 쌓이게 될 겁니다. 그 위에 이제 본인이 모은 개인연금이 이렇게 3층으로 쌓이게 돼요. 이게 3층 연금이라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국민연금이 매달 나오는 거는 그냥 자동이죠. 나이 차면 신청하면 그냥 받는 거예요. 퇴직연금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내요. 나중에 받더라도 퇴직금 재원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3층 개인연금 거 받을 때는 이때 1,500 한도가 적용이 돼요. 늘어나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럴 거는 같긴 해요. 왜냐하면 1,200에서 올해 1,5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괜찮네요. 모아가는 거. 그쵸. 근데 모르겠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을 하시는 건지 월 125만 원 밖에 못 받는 거 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기억을 하는 거고 이제 1억을 모았습니다. 게시를 해볼게요.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다른 상품들과 달리 이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또 하나 봉착하게 됩니다. 자, 1억을 모았어요. 자, 1억을 10년으로 신청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억 그냥 10분의 1이다. 1,000만 원이다. 연 1,000만 원. 그거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계좌가 1억이나 있는데 다 투자가 되어 있겠죠? 근데 연금 개시하면서 이거를 예를 들어 전부 현금화 시켰어요. 그러면 어쨌든 1억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중에 1,000만 원 뺐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9천만 원 남아있겠죠. 또 1,000만 원 뺐어요. 그러면 딱 10년 받으면 딱 끝나겠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돈을 놀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투자 상품과 다르게 노후 투자 상품들은 전부 계약이라 했잖아요. 얘는 생투자이기 때문에 1억을 모았어요. 내가 매월 받아봤자 100만 원, 125만 원 넘지 않게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이 9,900만 원 이런 거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투자가 불어나는 돈이나 주는 이자는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 1억을 가지고 개시를 신청을 해도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정할 거 아니에요. 기간을 똑같이 정했다 해도 남아있는 돈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사람마다. 근데 개시를 하겠다고 신청을 딱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단 팔지 않아요. 이 투자 상품 다 들어있는 상태로 지금 1억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투자는 계속되어야 해요. 계속 안 되는 증권사가 아직도 있어요. 아예 그냥 현금화돼 버리는? 네. 왜요? 전산이 아직
따라주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수요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은 대형사들도 있지만 많은 중소형사들이 이게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럼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 아깝죠. 그거 만약에 지금 개시에 임박하신 분들은 이전하셔야 돼요. 연금 이전하셔야 됩니다. 되는 증권사로. 네, 이전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나중에 연금 이전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임박했으면 이전해야 될 거고 임박 안 했으면 기다려도 되죠. 개발해 줄 거니까. 또는 나중에 이전해도 되는 거니까.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 꼭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연간 한도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한도요? 연금 저축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지게 돼요. 1,500일 안 했어요? 그거는 세금이 확 높아지게 되는 정말 총한도의 개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 저축을 기준으로 내가 연금 수령 신청을 했잖아요. 그 연차와 상관없이 누구든 이 연금에서 한 해 동안 다 쓸 수 있는 연금의 한도라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얼만데요? 자, 그 계산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연금 마스터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에서 내가 출금해서 쓸 수 있는 연금 저축의 연간 한도는 해마다 바뀌어요.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 있잖아요.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10일 빼기 연차로 나누어요. 무슨 연차요? 신청하겠다는. 네, 연금 수령 연차. 지금 1억 모으고 수령 시작했으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잖아요. 이때 얼만큼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연차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20을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요. 자, 일단 1년차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했어요. 자, 이 날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좌에 얼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1억이 있죠. 그리고 11일 빼기 수령 연차가 몇 년차예요? 1년차죠. 이거 계산을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에다가 120%를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1,200만 원. 1,200만 원이 되죠. 이게 한도입니다. 어떤 한도냐면 아까 1을 넣었잖아요. 연금 수령 신청을 하고 1년 차에 뽑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1,2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진짜 1억을 모았다면 첫 해에 1,200만 원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1,200만 원을 어떻게 뽑는지는 아까처럼 정률로 뽑든지 정액으로 뽑든지 자율로 뽑든지 한 번에 뽑아도 되고 매월 뽑아도 돼요. 연금이라서 매월 나눠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뽑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당신은 1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200만 원 이상은 뽑으면 안 된다라는 한도가 생기는 거예요. 자, 1,200만 원 안 넘게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나올 때마다 연금 소득세를 곱해서 내요. 3.3에서 5.5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실수해가지고 한도를 넘게 뽑았으면 그만큼 16.5를 그냥 떼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차부터는 만약에 1,200만 원 다 탔었으면 8,800만 원을 나누는 거예요? 11 빼기 2 해서?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2년 차로 넘어가 볼게요. 첫 해 연도에 얼마를 뽑을 수 있었죠? 1,200만 원이었습니다. 자,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얼마가 되나요? 8,800. 8,800이잖아요. 실제로는 8,800일 리는 없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안전하게 운용해서 올라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금 그대로 있었다. 자, 8,800만 원을 이제 나눕니다. 11 빼기 뭘로 나눠야 되나요? 2. 그러면 대략 이거 얼마죠? 8,800을 9로 나누면 977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곱하기 120% 하면 1.1을 곱하면 되겠죠? 1,173만 원이 나옵니다. 자, 비슷하죠? 이전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공식이. 해마다 좀 비슷비슷하게 출금이 가능하게. 하지만 남아있는 돈은 그대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불어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투자가 돼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봐봐요. 1,173만 원입니다. 조금 불어났으면 이게 1,20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모은 사람은 월 100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월 100을 얼만큼 받을 수 있을지는 사람마다 투자하기에 나름인 거고 1억 모은 사람이 정말 투자 잘해서 1,200씩 뽑고 그 다음 해도 1,200 뽑고 그 다음 해도 1,200 뽑고 계속 해도 남아있는 돈이 몇 년까지 남아있게는 그 사람의 과제인 거고 어쨌든 한도 자체는요. 세금이 확 올라가지 않게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요만큼인 거죠. 근데 저만큼 다 안 뽑았어도 되는 거예요? 네. 안 넘기만 하면 된다는 한도입니다. 즉, 이 공식이라는 건 사람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금액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군가가 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오나요? 첫 해에 2,400만 원이 나오죠. 그때는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1,500을 넘기면 안 된다는 아까 그 한도 공식에 걸리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연금의 출금 한도라는 건 사람마다 적용되는 인별 한도가 있고 그거 말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총 한도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한도라는 거는 연 1,500. 1,500 안 넘는다면 그러면 자기 인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뽑아서 쓰면 됩니다. 3년차 계산할 필요 없겠죠?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요게 연금의 수령 한도입니다. 요만큼을 우리는 다 쓸 수 있게 돼요. 연금 저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시뮬레이션이 거의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하면 사람들이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하니까. 계속 불어날 거니까. 이게 긴 기간 동안 이만큼 넣어가지고 뭐 미국 주식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기대 수익률 7%만 잡으면 이 돈이 됩니다. 이러면 진짜 비현실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 만약에 개시를 하겠다고 하고 다른 계좌 터서 다시 넣어도 돼요? 네. 참고로 연금 수령 신청을 한 계좌에는 돈을 더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연금을 개설하는 거는 사람마다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금 수령 신청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용돈을 자식이 준다거나 그래서 이건 나중을 위해서 모아놔야겠다라고 할 때는 자기 연금 수령 신청하는 계좌에는 넣지 못하고 다른 것도 열어 가지고 부으면 됩니다. 그리고 걔는 나중에 또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계좌가 여러 가지더라도 신청한 친구들이 다 합한 게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서 1,500 넘으면 안 돼요. 계좌별이 아니라 인별이에요. 이거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썰라썰라 해줘요. 쫙 설계해줘요. 신기하네. 자, 이게 연금 수령의 한도입니다. 인별 한도, 이 공식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연금 수령 금액도 다르고 연차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이 한도만 넘지 않게 잘 수령하시면 3.3에서 5.5만 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창구에 가가지고 연금을 수령 신청하실 때는 창구에서 직원분께서 다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전산에 나오거든요. 그분들. 그래가지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7년으로 수령 신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 스마트폰으로 할 때 그런 게 자세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가이드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누군가가 3억을 모았어요. 보자. 그러면 연 1,500을 넘지 않게 하려면 한 20년 하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한도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 한도도 많이 모아야 걱정이 돼요.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배웠습니다. 1억 모으면 한 1,200 정도 뽑을 수 있겠구나. 몇 년 동안. 아까 깨님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이거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공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모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분모가 0이 되는 게 언제예요? 11년 차. 11년 차죠. 연금 개시를 하고 11년 차가 되고 나서는 어떤 한도가 생기나요? 봐봐요. 11 넣어볼까요? 만약에 11년 차가 되었어요. 근데 운용을 잘해가지고 그때 계좌에 아직 한 5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11 빼기 뭐죠? 11이 되죠. 자, 분모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11년 차가 되면 공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내가 계좌에 얼마가 있던 간에 11년 차가 되면 다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은 10년 차까지만 유효한 거네요? 이 연간 한도라는 공식은 10년 차까지만 있는 거고 11년 차부터는 마음껏 다 뽑을 수 있는 거지만 총 한도로 넣으면 안 되겠죠? 알았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 이상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저러네요? 그렇죠. 아까 보면 법적으로 이게 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그래도 당신이 얼마를 모으던 간에 10년으로는 쪼개 받아야지 연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만 우리는 체크를 할 거예요. 그 뒤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근데 그 10년이라는 것도 그러면 우리 얼마나 다 쓸 수 있어요? 그 한도도 이렇게 10년 동안만 공식이 있도록 정해준 거고 그 뒤는 총 한도만 안 넘으면 알아서 그냥 다. 그럼 그 다음 11년 차부터는 그냥 1,500만 원씩 그 달에 뽑아도 되는 거네요? 네. 이때도 연간 한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이지만 연간 한도밖에 없다는 건 이거 한도 내로 1월 1일에 다 뽑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돈 다 뽑고 그걸로 1년 동안 나눠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도도 연간 한도잖아요. 다. 이거 월간 한도는 없어요. 1,500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야 되는 건데 1,500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네요라는 사실은 놀라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한 번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1년 차부터 1,200이었던 거를 1,500씩 뽑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 그래요? 1,500을 뽑을 수 있다는 거? 자유롭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누군가가 10억을 모았어요. 이제 그런 사람도 나오겠죠? 저는 제가 봤던 것 중에 그래도 많았던 사람이 10억까지는 안 됐거든요. 6억은 받습니다. 연금저축에 6억. 근데 아직 한참 남으신 분이었어가지고 와 이분은 10억도 모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1,800씩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 연금저축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퇴직금 목돈이고 한도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계속 퇴직을 할 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렇게 퇴직금을 받으면 금액이 엄청 많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계좌 하나로 모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모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짜 생 저축금만 가지고 모은다면 연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1억 8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0-30년 했을 때 6, 7억이 충분히 가능한 크기이긴 해요. 이제는 그런 게 많이 나오겠죠. 엄청 더 디테일하게 설명 부연드리자면 우리는 퇴직할 때는 IRP로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퇴직금만 가득 차 있게 되잖아요. 이 퇴직금이랑 내가 모으고 있던 연금저축이랑 55세가 지나면 합칠 수도 있어요. 연금 붙어져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나 어차피 이제 나 탔으면서 나 삶 즐겨야 되는데 막 여기에 A 회사 퇴직금, 여기 B 회사 퇴직금, 내가 모은 연금저축, IRP 다 따로 있으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55세가 지나면 이 계좌들을 통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싹 통합해버리면 상당히 커지게 되죠. 그때 IRP로 받았던 퇴직금도 이제 연금저축으로 싹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모아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아가지고 10억을 모았습니다. 1년 차에 한도가 얼마가 나와요? 10억을 모은 사람이 창고 오셔가지고 저 이제 이 10억으로 연금저축 수령을 하려고 합니다. 딱 신청했을 때 1년 차 한도가 얼마가 나와요? 1억 2천. 1억 2천이 나오잖아요. 근데 1,500만 원이잖아요, 한도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거나 16.5를 내야죠. 오, 정확합니다. 1500 안 넘게 해가지고 3.3에서 5.5만 내면서 계속 미룬 다음에 11년 차부터 팍팍 찾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필요하니까 나는 1년에 한 3천씩 써야 됩니다. 3천 타고 나머지 부분은 16.5 떼고 받는 거죠. 그거는 그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많이 모으면 뭐 행복한 고민. 그쵸? 너무 많은데 출금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합시다. 연금 수령 출금 순위입니다. 자, 출금 순위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연금 저축 내에는요. 방금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돈이 들어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샀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돈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되게 성격이 다른 것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출금되는 게 순위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성격이 달려서. 성격에 따라서 우리 세금 내고 안 내고가 있었잖아요. 퇴직금이 들어왔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퇴직금 지금 빼긴 했는데 퇴직금이 1순위로 빠져요.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연금소득세 낸다고 했잖아요. 우리 연금 계좌 속에는 요렇게 세 가지의 종류의 돈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수익금과 세공제 받은 원금과 세공제 안 받은 원금. 자, 이 중에 연금소득세 3.3이랑 5.5는 어디에만 떼게 되나요? 수익과 원금. 요만큼에만 떼게 된다는 건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연금 수령을 하는 거잖아요. 자, 수령 신청을 했어요. 자, 내 1억 계좌 중에서 100만 원만큼 이번에 팔려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네, 이게 1순위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세금이 없이 3.3에서 5.5도 안 내요. 너무 놀랍나요? 3.3에서 5.5도 안 내요. 아예 세금 없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까 연간 한도 그리고 총 한도 모두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이상 뺄 수 있는 거네요? 네. 첫 해에는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많이 들어있는 연금저축 계좌라면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러면 900이 한도잖아요. IRP 기준. 그렇죠. 그럼 900씩 더 넣은 사람들은 900씩 더 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더 빼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저축을 진짜 세액공제 넘도록 많이 넣었던 사람들은 이 계좌 안에 지금 여기에 있는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연금 수령 신청했어요. 월 100씩으로 신청했어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몇 년 동안 받는 그 돈이 계속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수익금에는 붙죠. 저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의 수익. 그거는 여기 있어서 이 돈이랑 분리돼요.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넣어서 100만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넣은 100만 원 기준으로 세액공제 안 받았으면 걔는 이 돈 남는 거예요. 그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의 수익은 저 3번 수익에 합쳐져서 완전 꿀팁이네요. 완전히 꿀이죠. 그러면 1,500이 총 한도니까 만약에 1,500까지 뺄 수 있는 사람은 125만 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저기서 좀 보충해서 뽑아도 되는 거죠. 네. 좋네. 그러니 많이 넣어둔 사람, 특히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많은 사람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뭔가가 많아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무조건 많이 넣어야겠네요. 네. 여기서 그게 해결이 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세액공제 한도는 600이나 900인데 왜 전체 한도는 1800이에요? 그럼 나머지 뭐 해요? 옛날에 물어본 영상이 있어요. 제가요? 네, 앞에 한도 얘기할 때. 그러면 그거 나머지 왜 넣어요? 이러면 제가 과세 이연은 누릴 수 있고 다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만 들으면 별로 안 큰 혜택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죠. 완전 좋은 꿀팁인데? 네. 그래서 많이 넣어두면 무조건 좋은 거고 또는 세액공제를 안 받는 주부님들도 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세공제 안 받은 거, 수익금 다 있는 사람은 요 순서대로 돈이 나올 거고 1번이 다 소진되고 나서 2번이 나올 때 드디어 3.3에서 5.5를 떼게 돼요. 3번도 마찬가지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항상 매년 세공제 한도 딱딱 맞춰서 넣은 사람이에요. 언더로. 그러면 계좌 속에는 세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만 있게 되겠죠. 자, 이분은 월 100만 원 수령 신청 딱 했어요. 딱 첫 나오는 것부터 그냥 3.3, 5.5 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끝날 때까지. 엄청 심플합니다. 이번에는 주부님이신 거예요. 세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 근데 그 돈이 그동안 정말 많이 누적돼 있고 그걸로 발생한 수익금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계좌 속에 세공제 안 받은 원금 되게 많이 있겠죠? 그럼 마음대로 뽑아도 되잖아요. 마음대로 돼요. 이분. 거의 아무런 제약 없습니다. 이분은 연말정산을 안 받았으니까. 네. 연말정산이라는 어찌 보면 우리 큰 혜택이잖아요. 그거 안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1,500의 한도 또는 뭐 아까 계산된 연간 한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 노후 자금을 위해서 모으신 거잖아요.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 많이 모았어요. 자, 1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첫 해 때 월 100만 원 수령 신청을 했어요. 이분이 3.3과 5.5 이거를 떼려면 이제 한참 지나서 막 보게 되겠죠. 왜냐? 이거 다 나오고 나서 수익금 나올 때 그때 이제 3.3 떼기 시작하는 것일 테니까. 좋죠? 연금. 괜찮네, 연금저축. 이 얘기는 매번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난 안 해, 이거. 아니, 나는 안 해라고 한 적이 없어. 너무 좋은데 추천은 안 할래. 추천을 안 저는 주식할 거예요. 자. 왜 설득되는데 그 순간 설득되고 하고 다 까먹어가지고 계속 설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금 수령
매도 순위입니다. 상품 매도 순위예요. 왜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안에 여러 상품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 채널의 구독자들의 특징은 뭐냐? 본인의 손으로 대부분의 것을 조종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저랑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금하는 것도 예를 들어 나 올해 연간 출금 한도는 1,200만 원이야.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잘 챙기면서 출금을 해서 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 신경 안 쓰는 거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TDF에 넣어둔다 했잖아요. 넣어뒀어요. 자 그러면 저 정액으로 월 100만 원 할게요. 연금 수령 신청을 했어요. 근데 계좌에는 TDF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 팔아야 되잖아요. 100만 원어치. 그거 자동으로 팔리거든요. 그러면 해결 다 돼요. 근데 여러 개가 담겨 있을 때. 그렇죠. 자동으로 우리가 수령되도록 세팅을 해놨을 때 왜냐하면 연금 소득자들은 그럴 가능성도 크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앉아가지고 미국이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계좌 속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들어있을 때 뭐가 팔리냐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히 액션을 정하거나 내가 임의로 조정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팔리게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알아서 제일 베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우리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상상을 해보자고요. 짠!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에 이런 형태의 자산들이 보통 들어있어요. 연금 수령을 신청했어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 먼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TF, 현금 이렇게 4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이걸 만약에 4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억짜리 계좌인데 2,500씩 이게 다 들어있어요. 자, 수령 신청을 했습니다. 월 100씩 받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현금. 어떻게 맞췄어요? 딱 봐도 현금 아니에요? 왜 딱 봐도요? 쟤는 좀 애매한 게 없잖아요. 쟤를 뺀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되게 거기까지 넘겨짚어서 생각을 하시다니. 뭔데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보수적인 거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면은 채권형 ETF 주식. 자, ETF는 구분이 없어요. 주식형, 채권형 이런 건 없어요. ETF는 ETF인 거고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순위로 나오는 게 뭘까요? 채권형 펀드입니다. 현금이 다 나오고 나서 채권형 펀드가 다 나와요. 그 다음으로는 드디어 주식형 펀드가 팔리기 시작해요. 이게 3순위. 자, ETF는 왜 구분이 없을까요? 너무 저거 다 들어있어서? ETF는 자동 매도가 안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ETF는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죠. 펀드는 하루에 가격이 하나예요. 어제 싹 결과를 모아가지고 오늘 가격이 하나란 말이에요. 기준 가격. 그래서 오늘 언제 누가 사든 언제 누가 팔든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펀드를 가득 모아놓은 사람이 예를 들면 TDF를 가득 모아놓은 사람이 저는 매월 25일에 100만 원어치 매도돼서 나오도록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날 TDF를 100만 원어치 금융사가 파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겠죠. 그날 하루는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신청을 하든 누가 팔든 상관이 없어요. 편하게 팔아서 이제 그만큼 연금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근데 ETF를 만약 자동 매도되게 해놨다. ETF는 하루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느 타이밍에 팔았는지에 되게 논란이 많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전에 이 사람 오늘 연금 나간 날이네. 자동으로 매도됐어. 나갔어. 근데 고객은 장 끝날 때 막 급등했어. 이해했는데 왜 이전에 팔았어?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죠. 그러면은 ETF만 담긴 사람은 그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자기가 직접 그만큼씩 팔아서 수령하고 해야 돼요? 정확합니다. 자, 우리는 저런 일반 펀드 안 한 지 좀 됐잖아요. 그리고 저런 일반 펀드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자동 매도를 신청해 놓으면 되는데 ETF로 요즘에 다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연간 한도는 주어지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알아서 팔아야 돼요. 자기가 매달. 근데 좀 합리적이네요. 근데 가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연금 소득자인데 이번에 팔아야 되겠다. 이번 달에 보자. 팔았어야지. 딱 봤는데 장 빠지고 있어. 그럼 손 안 나가는 거죠. 이번 달 굶어야겠다. 다음 달에 같이 팔아야지. 미루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유니까. 연간 한도만 안 넣으면 됩니다. 즉 ETF가 계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동 매도라는 게 어떤 형태로 생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 연간 한도가 나오면 본인이 얼마 정도 팔아서 쓸지를 자체적으로 좀 계산을 하면서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채권형 ETF를 사놨어요. 금리 인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올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실제로 나중에 연금을 할 때는 그냥 TDF를 바꿔놓고 자동 매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팔 것 같아서? 안 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달에 또 가난해지고 그달에 또 가나요. 장사를 안 하면 왁 팔아가지고 쇼핑하고 노후는 그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1,800 꽉꽉 채워서 넣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나머지 900을 쓰면 되죠. 지금 깻님의 그 시각차가 존재하는 게 깻님은 세금 없는 그 여유로운 부분은 많이 뺐을 거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다기보다 실제로는 어떻게 의미를 가지냐면 세금에 구애받지 않고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난다의 개념. 그러니까 월 100이라는 거는 좀 지켜가는 게 좋죠. 그때쯤 되면 근데 일정하게 나오는 돈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500더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매력보다는 나 100만 원씩 1, 2년 더 받는 것에 대한 그게 더 원하는 게 커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연금 수령 총 한도입니다. 아까 배웠던 거는 연간 한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별 사람들마다 모아놓은 돈에 따라서 뽑았을 수 있는 게 이제 한도라고 했는데 총 한도라는 게 있는 거는요. 이거는 인별 한도는 넘으면 기타 소득세를 그냥 낸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그 밑에는 3.3에서 5.5 그건 넘는 만큼은 16.5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게 연간 인별 한도예요. 사람마다 모아놓은 돈에 따라서. 근데 이 총 한도는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걸 넘으면 세금이 많이 달라져요. 이게 용어가 진짜 헷갈리는 게 많아가지고 연간 한도, 총 한도 이런 말을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안 써요. 너무 헷갈렸어가지고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자, 저는 총 한도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사적연금을 1년 동안 1,5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종합과세가 되거나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종합소득세 퍼센트는 어떻게 되죠? 6.6%에서 49.5죠. 그러니까 높죠. 이게 작년까지 법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연금을 1,500 이상 수령을 하면 그냥 금액 전체를 종합과세로 밀어 넣어 버렸어요. 저거 6.6은 최 얼마예요? 1,400인가 그래요. 그럼 무직이면 딱 적어야겠네요. 와, 이건 어떻게 알았죠? 그거 엄청난 꿀팁인 건데. 무직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요. 종합과세로 보내는 게 싼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왜냐면 생각해봐요. 자, 사적연금을 1년 동안 1,500 이상 수령을 한다는 건 계좌에 수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때 연금 수령 신청을 할 때 정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가능성? 이자 배당도 많을 텐데. 보통은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일단 보통은 훨씬 높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2,500이라는 이런 숫자를 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넘지 않으면 얼마 낸다 했어요? 3.3이잖아요. 5.5잖아요. 근데 넘는 순간 갑자기 종합과세로 밀고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다 20, 30%, 40, 50%니까. 많은 경우에. 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어떤 게 생겼냐면 1번 종합과세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16.5%로 분리과세를 하거나 선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데 16.5% 분리과세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거 깰 때 내는 기타 소득세랑 똑같잖아요. 1번, 2번 둘 다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덜 별로인 거를 본인에게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일 뿐이지 결국 우리는요 1,500 넘게 수령을 안 하는 게 베스트죠 지금. 그러니까 둘 다 별로. 근데 돈이 너무 많고 생활비 필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총 한도는 넘기면 안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1,500이라는 숫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늘어났습니다. 요거 작년까지 1,200만 원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는 거예요? 거의 한 10년 넘을 거예요. 너무해. 잘 안 늘어나요. 자, 2,200이 1,500으로 넘어왔고요. 저는 언젠가 먼 훗날 이게 더 늘어나지 않겠냐.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 화폐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하는 거지 확정적인 건 없어요. 세법은. 그리고 뭔가 연금이니까 나라에서 많이 봐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게 개인연금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금은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거의 손을 안 댔어요. 사적연금에는 세금도 거의 안 내요. 그렇죠. 연금소득세 조금 모든 것에 다 봐줬어요. 심지어 건보료도 안 내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점점 내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 그동안에는 하세요. 제발 하세요. 국민연금 안 돼요라고 모든 사람들이 외쳐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세액공제 받으려고. 그것도 있고 노후 준비도 있고 오래 살게 된 거 모든 게 반영돼가지고 진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금 거두면 되게 짭짤하잖아요. 장기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도요. 세금을 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도 분명 절세 전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세금 무서워서 연금을 준비 안 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절세 방법이 1,500만 원 밑으로 받는 거. 네, 그게 베스트. 오늘의 결론. 자, 결론 1번. 연금 수령은요. 연간 한도 안 넘기게 수령하자. 여기서 말하는 연간 한도는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거. 2번. 연금 수령은 1년 동안 총 1,500만 원을 넘기지 말자.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니까. 종합소득세 과세하는 게 유리한 사람은 아마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넘기는 게 낫습니다. 자, 3번. 연금은 일단 많이 모으고 고민하자. 자, 오늘 것만 봐도 이런 고민 들죠. 연금, 연간 수령 한도가 너무 작은데? 기타 소득세를 내겠는데? 나중에 건보료도 낸다고? 뭔가 생각이 많아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항상 이랬어요. 이 연금에 대한 거는 계속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걸 보고 너무 미래를 좀 예상하고 돈을 뭐 맞춰서 한다거나 그럴 거 없이 일단 많이 모으는 게 최고입니다. 4번.
남은 돈은 계속 투자하자입니다. 뭐가 남은 돈이에요? 연금 받는 것은 일부고 125만 원 이 정도 될 거고 남아있는 돈은 수천만 원인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으로 계속 투자를 잘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때 가서도요. 편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TDF 제일 가까운 거 그때쯤이면 2045 이런 거겠죠. 그런 건 담아둘 거고 그러면 채권 80%니까 그건 담아두고 나머지 쓸 거고요. 아니면 그때 가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수천만 원을 ETF로 잘 포트 짜가지고 그걸로 잘 굴려야지 마르지 않는 셈을 만들 수 있겠죠? 가능해요. 일단 딱 생각해봐요. 돈이 들어있는 게 수억 원인데 내가 받는 거는 100만 원이에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 수익으로 마르지 않는 셈을 만드는 거. 아마 금액이 좀 크기만 하다면요. 미국 배당 정도만 해도 그게 거의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4%를 생각하면서 세팅하는 게 가능해요. 다만 많이 모아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자, 이렇게 오늘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보여드린 거는 연금 관련된 컨텐츠 중에서 거의 난이도 상입니다. 오. 다 이해됐나요? 네. 이제 부모님 또는 친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투자를 전혀 안 해본 친구들은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알아요? 연금 저축해야 돼? 이러면 원금 보장돼? 또 물어보는 거 뭔지 알아요? 야, 그러면 한 달에 내가 50만 원씩 넣으면 나중에 얼마씩 받아? 근데 보통 말을 못 하거든요? 그건 네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연금 시리즈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은 미리 말씀드려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 저축 우리가 돈을 넣었을 때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자,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스크 벗고 깨끗한 얼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투를 견합니다. 근데 이거 이자 배당 나오는 걸 연금에서 하고 금투세 아니에요. 이제 주식에도 과세가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에는 세금이 생기기 마련인데 주식은 그동안 해라고 해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었는데 이제 많이 하니까 세금 물리기에 사실 되게 좋은 그게 되는 거잖아요.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걸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연금만 150조 원이 넘고 퇴직연금은 300조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본 적 없는. 국민연금 다 합한 게 950조예요. 국민연금은 종합세예요. 근데 금투세는 몇 퍼예요? 22%, 27.5 둘 중에 하나. 근데 공제에 5천 해주고 IS는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해야죠. 수익금이 5천? 네, 수익금만으로 5천 넘게 벌면 고민해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는 기본적으로 포함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금투세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전략 바꿔야 되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생각해봐요. 금투세가 들어오게 되면 증권사 여러 군데 못 써요. 내가 공제 5천만 원 받겠다는 계좌를 지정해야 돼요. 아, 진짜요? 지정 안 된 계좌는 일단 원천징수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그걸 두겠어요? 계좌 이제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그럼 증권사들의 경쟁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 하나 쓰면 거기만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증권사에서 국세청에 보고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증권사 나눠져 있으면 서로 고객 정보를 못 주니까 이제 한 곳에 써야 되고 그리고 ISA와 IRP와 연금저축은 또 금투세와 또 별개의 세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해지는지 이거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이 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런데요? 근데 세금은 엄청나게 거둘 수 있죠. 태길입니다. 태길. 아직 살리지도 않았는데 죽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엄청난 정치색에 대한 물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의 생각과 투자자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과 투자하는 금융회사의 입장과 외국인의 입장과 사실 저마다 달라요. 저마다 원하는 거, 이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맞게 법도 바뀌고 세상이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와중에서 그때그때 맞게 나를 변화시켜가며 그 상황에 최적화된 나의 계좌와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비슷했어요. 옛날에 대주주 비과세 요건 100억이었어요. 지금 대주주 비과세 얼마예요? 10억? 맞아요. 그게 100억이었어요. 박보미 TV. 박보미 TV.